안녕하세요. 기초GS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시간은 쓰기를 안 가져갔어요. 왜냐면 저도 경험을 돌이켜보면은 첫 시간에는 GS 수업 때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좀 수업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3월 달에 요 선택 과목 기초GS를 처음 이제 들었었는데 그때 첫 시간에 갔더니 문제 주고 그냥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 학원 관계자분이. 근데 뭘 써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냥 책 보고 그냥 하나씩 옮겨 적었던 기억이 있고, 또 옮겨 적을 때도 제가 글씨가 좀 작은 편이어가지고 되게 빽빽하게 답안지에 한 3-4페이지 적고 그냥 1시간이 끝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첫 시간은 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OT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동차분이라고 하셨고 혹시 동차세요? 네. 그래서 이제 동차니까 이제 3월 달에 아마 민소 그리고 뭐 특허 정도 열심히 하셨을 것 같고, 이제 4, 5, 6월, 7월까지 어떻게 나시면은 이제 2차 시험 보러 가시는 건데, 그 동차생들이 꼭 있는 거 아시죠? 매년 200명 중에 한 10명 넘게는 항상 동차생, 생동차생들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올해 어떻게든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시면 좋겠고, 제가 되게 공부할 때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있는데, 동차 때 정말 죽을 만큼 바등바등 해야 기득 때 겨우 합격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딱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부진정이었지만 부진정 동차 기간을 나는 그래도 부진정이니까 올해 합격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한 평균 1점 몇 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총점 5점 차이니까 아주 아까운 건 아닌데, 어쨌든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마무리를 했더니 그 다음 연도 기득 때는 좀 수월하게 갔어요. 이제 다른 기득보다는 좀 앞선 시점에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어떻게든 문 닫고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라도 어떻게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내년에 분명히 도움되니까 한번 그렇게 계획 짜보시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단은 기초GS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저희 동차이기도 하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앞에 거 넘어가고, 여기까지가 디자인법법 공부 방법이고, 여기가 이제 2차 시험 공부 방법이에요. 요거 한번 가볍게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미 특허든 민소든 강사님과 수업 들으면서 2차 시험은 어떤 시험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듣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같이 경험을 해왔던 입장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은 무조건 합격한다 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제가 다시 돌아가면은 이렇게 공부하면은 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잘난 척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되게 운 좋게 합격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되게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번에 안 되면은 내년에도 안 되겠다 싶을 만큼 좀 실력이 올라온 상태에서 합격을 했다라고 좀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좀 이유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저희가 문제 받아 보시잖아요. 문제 좀 풀어 보셨겠지만 2차 시험 문제가 있을 거고, 이거 저희가 보고 막 밑줄 쳐가면서 막 동그라미 쳐가면서 체크해가면서 문제를 막 읽을 거고, 이 읽은 거를 이제 답안지로 쓰는 거잖아요. 답안지를 2시간 동안 16페이지 혹은 그 이상으로 채우실 건데, 그러면 저희가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 문제를 읽고 이 문제에서 지금 뭘 물어보는지를 찾아야 되죠. 그게 논점 추출. 그죠? 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 특허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문제를 읽어봤더니 요거 지금 권리범위하기 심판 이야기하는 거네. 그 중에서도 확인의 이익 물어보는 거네. 그리고 확인 대상 발명 특정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저희가 일단 캐치를 먼저 해야 돼요. 그죠?
뭘 물어보는지를 먼저 캐치를 하고 이런 논점이 나왔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이거 기반으로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목차를 잡아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 뭐 확인의 이익이면은 뭐 문제 소재부터 적고 권범심의 뭐 의취지 적고 그리고 확인의 이익의 의취지 적고 뭐 판례도 좀 적어주고 뭐 지금 사안에서 문제되는 판례도 적어주고 뭐 소결 내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목차를 잡을 거잖아요. 목차를 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의 배점이 5점이었다. 혹은 이 문제의 배점은 10점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 배점에 맞게 이 목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써줄지도 결정을 해줘야 돼요. 2차 시험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논점 가지고 5점 분량으로도 쓸 수 있고 10점 분량, 20점 분량, 30점 분량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배점에 맞게 강약 조절을 좀 해가면서 답안지를 얼마나 채워갈까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분량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일단 이게 어떤 논점인지도 알아야 되니까 이 이론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논점 가지고 목차를 어떻게 잡고 분량은 어느 정도로 쓸지도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쓰기 연습도 필요해요. 그리고 물론 책을 안 보고 답안지를 써 내려가야 되니까 암기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한 이해랑 암기랑 쓰기 연습이 모두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답안지를 쓸 때에도 제가 공부도 해보고 채점도 이제 많이 해보다 보니까 답안지를 잘 썼나 안 썼나를 판단할 때 이런 정도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논점 맞았나? 나는 이 논점을 문제로 준 건데 과연 이거를 잘 찾았나? 라는 거. 그리고 이 관련 판례를 정확하게 적었나? 그냥 대충 암기한 건가? 아니면 정말 정확하게 암기한 건가? 이게 보이거든요. 아니면 정확하게 암기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좀 위아래 문장까지 합쳐가지고 한 대여섯 줄 풍부하게 적어주고 어떤 사람은 한 두 줄 적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적었나 그리고 답안지가 얼마나 논리적이냐 그리고 가독성, 분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논리적이다라는 거는 이 똑같은 논점을 뽑고 제가 물어봤던 답을 답안지에 다 적어주더라도 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논술 시험이고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이 판례를 썼냐 안 썼냐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이 판례를 쓰기 위해서 얘가 답안지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어떻게 빌드업을 해왔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 판례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이 판례는 답안지에 누구든지 다 썼을 거예요. 근데 이 판례를 쓰기 위해서 뭐 목차를 어떻게 구성해가지고 왜 이 판례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되게 논리적으로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의취지부터 쓰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확인의 이익의 의취지가 무엇인지, 확인의 이익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판례는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계속 빌드업을 해 나가는 거고 만약에 이 논점을 쓰기에 앞서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검토해줘야 되는 논점이 있으면은 그것도 좀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판례는 여기 있지만 여기까지 가기 위한 그런 빌드업을 얼마나 잘 했는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거는 한번 몇 번 자기가 채점을 해보시면은 느껴지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재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잘 각색해가지고 요 문제에 맞게끔 적절히 목차를 잡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후자가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냥 교재 암기한 거 쓴 느낌이 아니라 되게 문제를 이해하고 논점을 뽑아가지고 목차를 새로 잡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초 JS, 뭐 실전 JS 계속 진행하면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뭐 디자인 법은 특히나 뭐 이해하고 이럴 부분이 많지가 않죠. 1차에서 공부하셨던 내용 거의 그대로거든요. 그거보다 더 심오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뭐 새로운 판례나 심사 기준은 알아야 되겠지만 심오한 이론은 없기 때문에 뭐 이해보다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좀 작성해야 남들보다 0.5점이라도 더 받나 이런 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독성도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건데요. 이 가독성은
글씨를 얼마나 잘 썼느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글씨 잘 쓰면 되게 유리한 게 맞는데 글씨를 떠나서 채점하는 사람이 몇백 개의 답안지를 읽어보기 위해서는 이 답안지를 읽는 시간이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몇 초 만에 읽고 넘어가요. 그러면은 몇 초 만에 읽더라도 이 원하는 판례가 들어있는지가 보이고 이 논리의 흐름이 잘 보이게끔 적어줘야 채점하는 사람도 좀 쉽게 채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판례 적었구나. 아, 이렇게 논리를 끌고 갔구나. 라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얘기 많이 써줬는데 그냥 막 줄글로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크게. 줄글로 막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면은 물론 채점자가 꼼꼼히 읽어보면 아, 좋은 얘기 많이 썼구나 라고 점수를 잘 줄 건데 물리적으로 그럴 시간이 부족하다면 내가 정말 중요한 판례 여기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채점하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채점할 수 있게 해주느냐, 내가 쓴 내용을 좀 더 돋보이게 어떻게 잘 작성해 주느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그냥 줄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목차, 중목차, 뭐 소목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안지 줄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이거는 약간 사람 성격마다 이런 거 되게 꼼꼼하게 따지시는 분도 있고 그냥 털털 하셔가지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웬만하면은 이렇게 목차를 잘 눈에 띄게 구분해서 적어주시면은 채점하는 사람이 목차만 보고도 아, 이거 썼네 이렇게 답안지를 흘러갔구나 라고 한눈에 답안지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또 요령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량인데 분량은 아무래도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남들보다 한 몇 줄 더 적어준 사람이 좀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좀 더 풍부하게 적었구나라는 게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까 분량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동차라면은 제가 봤을 때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논점이랑 논리성, 가독성 정도예요. 왜냐면 저희가 물리적으로 이거 정확하게 암기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천재가 아주 천재면 모를까 적당한 천재라고 치더라도 이 몇 달 사이에 민특상 D까지 정말 정확하게 암기하기는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답안지 분량도 쓰기 연습을 하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까지 쓰시기도 힘들 거예요. 한 15페이지, 한 14, 15페이지만 쓰셔도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그냥 힘 닿는 데까지만 하시고 이런 논리성이나 이런 가독성 같은 부분은 저희가 좀만 신경 쓰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좀만 신경 쓰면은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잘 써 보여요, 답안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가지고 동차를 보내시면은 아마 생각보다는 괜찮은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올해 7월에. 뭐 논점이야 뭐 열심히 이론 공부하셔가지고 논점 빠뜨리지 않게 잘 추출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그 빨간색 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아까 동차 때 그 1점 정도 차이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총점이니까 아마 한 5점 몇 점 뭐 이 정도로 떨어지긴 했을 거예요. 그 전체. 이건 평균이구나. 평균 1점 정도 떨어졌으니까 총점으로는 한 5점 정도로 떨어졌을 텐데 생각보다는 되게 점수가 잘 나왔었거든요. 특히 민소 점수가 되게 잘 나왔어요. 민소가 한 60 몇 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동차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많이 못 암기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생각보다 잘 나왔거든요. 이게 왜 그랬나를 생각해 보니까 일단 제가 의치지 판례는 정확하게 암기 못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정확하게 암기를 못했는데 저는 민사소송법을 동차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와가지고 그냥 사례집을 막 암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냥 유명한 사례집 하나 골라가지고 이 사례집을 달달달달 외웠었어요. 그러면 사례집이 이렇게 문제 있고 여 밑에 이렇게 해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읽고 논점이 뭐고 이 논점에 대해서는 답안지를 어떻게 적는다. 이렇게 그냥 아예 이거를 암기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논점에 있어서는
어떤 목차를 잡고 써야 되는구나. 논리성도 좀 얻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성격이 좀 꼼꼼했던 성격이라서, 좀 깔끔 떠는 성격이라서, 이렇게 목차 구분도 좀 잘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가독성도 좀 좋게 잘 작성을 했고, 또 제가 글씨를 못 쓰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답안지가 좀 깔끔하긴 했어요. 그렇게 좀 삼박자가 갖춰지니까, 뭐 정확하게 못 쓰고 약간 논점을 빠진 부분이 있었지만, 그 점수가 이만큼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동차 생활을 하실 때 열심히 암기하시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이거 너무 암기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 외적으로 답안지를 어떻게 좀 잘 써 보이게끔 하는 거에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일단 쓰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쓰기 연습. 쓰기 연습은 주말에 학원 오셔가지고 쓰는 연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평일에 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말에 쓰는 방법도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단 평일에 이번 수업 진도에 맞게 그 기본서를 열심히 암기를 하는 거예요. 최대한 열심히 암기해가지고 주말에 그 해당 범위의 문제가 나오면 책 안 보고 쓰는 거예요. 뭐 이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근데 해보셨겠지만 어렵죠. 네. 이거 아무리 기초 GS라서 1시간밖에 안 쓰긴 하지만 주중에 요거 암기하는 거 진짜 어렵긴 해요, 사실. 그래서 그 중요 파트만 암기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이제 전체 4분의 1 분량일 건데, 이 중에서도 이번에 주말에 GS에 나올 만한 논점을 좀 미리 강사님한테 물어보든가,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이건 좀 마이너하고 여기 파트가 좀 중요하니까 좀 중요 파트만 별도로 뽑아가지고 그 부분만 평일에 좀 암기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뭐 특허만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3월 달에 기초 GS 들으실 거고, 한 5월 달에 실전 GS 예를 들어 들으시면은 기초 GS 들을 때 중요 파트만 한번 암기를 해 놓으면, 그 다음에 뭐 4월 달에 혼자 공부하시고 5월 달에 나머지 파트에 대해서 좀 빡세게 암기하시면은 결국 3, 4, 5월에 거쳐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3월은 지나갔지만 뭐 4월이라 치더라도 좀 이번에 중요 파트 위주로 먼저 최대한 암기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 파트는 좀 비중을 줄이고 안 봤던 파트 위주로 좀 암기를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사님들한테 뭐 개인적으로 물어봐가지고 요번 논점 뭐 대략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해서 최대한 암기해가지고 이제 주말에도 쓰시는 거죠. 책 안 보고. 네. 책 보고 쓰는 건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보고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걸 느껴보셔야 되거든요. 그 막막함을. 뭘 쓰지? 그걸 좀 느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최대한 안 보고 써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예전에 어디 공부할 때 특허였던 것 같은데 앉아가지고 열심히 답안지를 쓰고 있는데 책 옆에 펴놓고 슬쩍슬쩍 보면서 썼죠. 잘 모르는 거는 한번 보고 쓰고 이랬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자 쓰고 있는데 제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았어요. 또 여성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괜히 책 보고 하는 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책 덮고 좀 잘하는 척 하면서 혼자 그냥 막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또 써지더라고요. 이게 안 보고 쓴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좀 되도 않는 소리지만은 뭐라도 막 답안지에 쓰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책 안 보고 쓰시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부담되면은 좀 미리 그 해당 파트를 좀 여쭤봤다가 그 파트만 주중에 암기해 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극단적인 방법도 있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평일에 쓰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동차하기 때문에 강의 듣고 암기하느라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기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저만이 아니라 뭐 동차 합격하신 분들도 실제 그러신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요 위에 거는 제가 기득 때 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암기도 좀 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하시는 방법인데 주 4회 쓰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실제 시간 재고 쓰는 연습을 하는데 하루에 3시간씩 썼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밥 먹고 뭐 하면 시간 얼마 안 났는데 그 중에 3시간이나 여기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치가 있고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론 공부하고 암기할 시간도 확보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점심에 1시간 쓰고 밥 먹으러 가고 저녁 먹기 전에 2시간 쓰고 저녁 먹고 이런 식으로 매일 이렇게 3시간씩 썼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 뭐 12월 이때부터 해가지고 한 5월까지 빠짐없이 계속 했으니까 되게 쓰기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고 이걸로 인해서 합격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같이 공부했던 친구도 같이 합격을 했고 이런 방법을 전파해 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멤버들도 많이 합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혹시 떨어지시면 나중에 기득 준비하실 때 그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정리는 아직 못했지만 이렇게 쓰기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맞나 싶더라도 그냥 한번 속눈썹 치고 해보셔도 괜찮은 방법이고 근데 지금 동차시라면은 이렇게 주 3시간씩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는 한 이틀 정도는 써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화요일, 목요일, 뭐 수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주 2회 정도는 한 2시간씩 시간 재고 써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시간 재고 써야 되고 시간 내에 써야 되고 뭐 실제 시험처럼 책 안 보고 실제 시험처럼 써봐야 돼요. 그 스터디를 하면 좋죠. 스터디 뭐 친구 있으면은 같이 2시간 잡고 써보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씁시다 쓰고 인증합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괜찮고요. 근데 이때도 지금 주말에 GS 와서도 못 쓰는데 평일에 어떻게 쓰냐 하시는데 여기가 중요한 게 이런 방법이죠. 사례집이나 GS 문제가 좀 구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은 이 사례집이랑 GS 문제를 아예 암기를 하는 거예요. 답안 자체를 암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실전 GS 누구 거 1회 차면은 4문제잖아요. 그 4문제가 16페이지로 답안지가 있을 건데 그 16페이지 답안지 자체를 암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암기해가지고 실제 2시간 내에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미 풀었던 문제고 논점도 뭔지 알고 답안지에 뭘 적을지도 알기 때문에 그거 파악하는 시간이 한 10몇 분, 거의 한 20분 정도 줄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냥 2시간 동안 내가 외운 답안지를 16페이지를 한번 채워보는 거예요. 막 써보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러면은 어떻게든 쓰긴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 번 반복을 해보시면은 쓰기에 대한 감이 와요. 아, 답안지에 이 정도 쓰려면 내가 얼마나 암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본서에서도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로 암기를 해야 이 정도 쓰는구나. 그리고 2시간 동안 어느 정도 빠르기로 써야 이게 되는구나. 라는 게 감이 좀 오거든요. 저희가 한 번도 16페이지 풀로 써보질 못했잖아요. 아마 주말에만 하시면은 시험 끝날 때까지 16페이지 채우시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건데 그거를 이제 평일에 연습을 하는 거죠. 대신에 답안 자체를 암기하는 거고요. 아니면 사례집을 암기하시던지.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야 이 정도 해야 2시간에 16페이지를 채우는 거에 대한 그 느낌이 오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부하실 때는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이것도 제 경험이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어떤 친구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이었나 2번이었나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랑 같이 8시부터 한 밤 10시까지는 민사소송법, 뭐 사례집 뭘 쓰자 해가지고 몇 번 문제를 쓰기로 해가지고 암기한 다음에 막 답안지에 썼어요. 이때도 온라인으로 스터디를 했었는데 이렇게 답안지를 풀로 쓰고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그렇게 해보니까 그 다음 달에 민사소송법 실전지에서 들어가서 희한하게 답안지가 써지더라고요. 뭐 의치지든 뭐든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겠지만 어떻게든 답안지가 좀 채워지는 경험을 좀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좀 쓰기에 대한 그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답안 자체를 암기한다라는 것도 어쨌든 이 답안 안에 중요한 논점에 대한 의의치지도 들어가 있고 중요한 판례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암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암기도 하고 2시간 동안 쓰는 연습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최소한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가져와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동차용 공부 방법이었어요. 뭐 기득 되시는 분은 굳이 어떤 답안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요 사례집이나 GS에서 랜덤하게 하나 뽑아가지고 2시간이든 1시간이든 써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추천을 드리고 여기서 제가 기출문제를 안 넣은 이유가 기출문제는 조금 짱돌 문제도 많고 그리고 배점이랑 요 논점이랑 좀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되게 쓸 얘기 너무 많은데 배점이 5점밖에 안 되거나 아마 그런 것도 좀 기출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런 GS 문제는 학원 강사들이 뭐 열심히 머리 굴려가지고 딱 떨어지게끔 답안 분량이나 논점을 내기 때문에 GS 문제나 뭐 사례집으로 연습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목은 다 하실 필요도 없고 뭐 민소가 대표적이니까 민소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특허로 하셔도 되고 민소나 특허 중에 하나 고르셔가지고 한번 이거 해보시면은 자연스럽게 뭐 상표든 디자인이든 그 쓰기에 대한 감이 오실 겁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신다면은 요 사례집을 고르실 때에도 너무 지역적인 내용이 많은 사례집이거나 아니면 논점이 있는데 이 논점에 대해서 답안지가 지나치게 긴 사례집은 좀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 답안지를 외울 건데 이 정도 배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암기하면 되는데 너무 길게 친절하게 너무 길게 써져 있는 답안지를 암기하시면 오히려 역효과잖아요. 그래서 네, 사례집은 좀 컴팩트하게 되어 있는 사례집을 보시거나 아니면 뭐 GS 문제 뭐 작년 거든 올해 거든 뭐 있으시면은 그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암기 하셔야 되죠. 암기.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 2차 공부에 있어서는 크게 이 2가지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더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기 연습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암기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암기는 독서실 책상 앞에서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시기도 하는데 요 자투리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독서실 책상 앞에서는 저희가 앉아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암기하려고 하면 진도가 절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그냥 책 눈으로 보시면서 뭐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눈으로 보면서 최대한 이해하고 그리고 눈 감고 한번 읊어보고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그 해당 분량을 꼭 끝내려고 최소한으로 암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자투리 시간 뭐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요 암기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네, 암기를 했었습니다. 요 암기 노트도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그 무기였는데 그 공부할 때 항상 적당한 크기의 노트를 옆에다 놨어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이거 내가 이해는 됐지만 아직 암기가 안 됐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판례를 여기다가 막 적었어요. 뭐 민소, 특허, 상표 이런 식으로 챕터 나눠가지고 뭐 요 순서는 상관없이 그냥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계속 적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독서실에서는 막 암기를 집중적으로 안 하고 이해하고 그냥 눈으로 한번 읽고 넘어가고 그리고 암기가 아직 안 된 것들은 여기다가 적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 적은 거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럴 때 차 타고 다니는 시간 이때 계속 펼쳐서 봤던 거죠. 그러면은 좋은 점은 제가 잘 몰랐던 부분들이 계속 누적해서 여기 쌓이니까 뭐 앞에서 한번 다시 보고 뒤에서 한번 보고 중간부터 보고 이거를 계속 막 반복해서 보시면 제가 약한 부분만 반복해서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암기 실력은 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 노트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는데 저도 이제 어떻게 공부해요? 이런 거 강사님들한테 물어보다가 그때 최지한 변리사님 계시죠?
그 상표 강의하시는 분, 그분도 동자 합격하셨잖아요. 동자 합격하시고 되게 똑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자기는 버스 타러 가거나 뭐 어디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맨날 이 노트를 보면서 암기했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똑똑하고 천재성 있는 분들도 이렇게 노트 갖고 다니면서 짜투리 시간에 암기를 하는데 나라고 왜 아직 안 하고 있었을까 반성하면서 그때 바로 문구점 가가지고 노트 사서 계속 그거 보면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계속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 노트를 활용하셔서 자투 시간에 공부하시는 거를 좀 많이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백지에 써보기라고 적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나중 가서 활용하실 방법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 좀 비효율일 것 같고 나중에 한 7월 정도 가가지고 그때 하셔야 되는 작업인데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문제 읽고 답안지에 뭐 써야 되잖아요. 이때 내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는지를 자가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교재에서 교재를 딱 펼쳤을 때 뭐 특허책에 권리범위학의 심판이다 라고 하면은 이 책을 딱 보고 바로 아래에 있는 백지에다가 A4용지에다가 이 책의 권리범위학의 심판에는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쪽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판례가 있다, 이 판례는 무슨 판례다 막 읊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판례가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은 나 답안지에다 이런 목차를 쓸 셈이었다, 이런 식으로 다 암기가 백지에 쓸 수 있을 정도로 되면은 그러면은 무조건 합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 무슨 논점인지가 바로 떠오르거든요. 건범심에 이런 목차가 있다는 게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는 이 문제를 읽고 건범심의 그 논점 중에 무슨 논점이 지금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판례가 무엇인지를 읊을 수 있다는 거고, 목차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니까 딱 요 정도 레벨이 되면은 이제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암기의 수준을 이 정도까지는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그 얘기를 좀 적었어요. 백지에다가 마지막 시험 막판쯤 가가지고 백지의 좀 중요 논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무슨 목차에 무슨 논점이 있었다까지 다 적어볼 수 있을 만큼은 암기가 되시면 그러면은 그 시험은 승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정도 수준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암기를 절대 미루면 안 돼요. 이거는 동차든 기득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3, 4월은 이해에 집중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암기하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암기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건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 기준에서는 암기는 미루지 말고 그냥 2월, 3월부터 빡세게 해야 7월 달에 겨우겨우 이 정도 수준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절대 미루지 마시고 암기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하셔야 겨우겨우 7월 달에 어느 정도 찬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결론은 단순하죠. 암기 열심히 하고 쓰기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장 가면 된다인데 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길어졌고요. 요거 GS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동차 기득이라고 적어놨는데 기득분들 중에서 2차 경험이 좀 있으시고 디자인법법 한번 빡세게 공부하신 분들은 굳이 들을 필요는 없고, 동차분들이나 아니면 디자인법법 거의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교재는 기본서, 핵심 정리랑 판례집, 그리고 제가 자료로 내일 개정법 자료 나눠드릴 거고, 오늘 심사기준 자료 드렸고, 요거 기출문제까지 드렸습니다. 기출자료 이렇게 보셨고, 여기서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은 얘랑 요거 정도예요. 요 기출문제는 그냥 요거까지 다 공부하시기 좀 시간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동차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쵸. 또 굳이 지금 패스페일 제에서는 PF 제도 하에서는 기출문제까지 열심히 봐가면서 공부하실 만한 부분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얘는 수업 중에 좀 같이 연습해보는 의미에서 공부를 하시고, 저희가 계속 시험 끝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자료는 요 기본서, 판례집, 심사기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은 이제 오늘은 안 했지만 이제 1시간 쓰기를 하신 다음에 이 쓰기 문제에 대한 강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범위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리고 쓰기는 이제 리딩 케이스 위주로 그리고 사례형 위주로 드릴 거예요. 그 디자인 보법은 단문 문제가 좀 많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단문 문제라 함은 물품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단문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디보에는 되게 많아요, 전통적으로. 근데 그런 거는 사실 혼자서 하셔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수업 오실 때에는 최대한 사례형 문제를 좀 많이 같이 풀어보는 방법으로 좀 수업 시간을 활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강평은 이 문제를 푸는 것과 더불어서 답안지를 어떻게 쓰면 좀 좋을지에 대해서 좀 팁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보법도 이제 법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공부하신 내용을 다른 3법, 민특사항에 그대로 적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3법에서 공부하신 내용 여기다 적용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요 디보에서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은 요 스킬이 아마 3법 공부하실 때에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진도는 이제 기본서랑 판례집 그리고 심사기준 위주로 나갈 거고, 기출문제 중에서 요거는 좀 사례 문제라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다 싶은 거는 한 5분 정도 시간 잡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읽고 목차 정도는 한번 잡아보시라고 한 다음에 제가 적은 목차랑 한번 비교해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주중 공부 방법인데, 뭐 주말에 이제 수업 들으러 오실 거니까 주중에는 이제 기본서 암기만 열심히 좀 해주시고, 요 GS 복습, 여기가 GS 복습인데요. GS 복습은 주말 저녁에는 이제 늦게 끝나니까 월요일 오전에 간단하게만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이랑 판례는 그냥 가볍게 일주일에 한 30분 정도만 가볍게 훑어보시면 충분하고, 대부분의 에너지는 기본서 암기하시는데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디보 공부를 거의 못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어쨌든 디보 공부를 좀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좀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기본서 암기를 좀 해오세요.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기본서 암기를 좀 해오셔야 요번에 한번 좀 강제적으로 좀 암기를 하셔야 한 5월, 6월 가서 한 번 더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왕 수업 들으시니까 주중에 좀 암기를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GS 복습은 간단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좀 딴 얘기인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희가 주말에 수업 듣잖아요. 못해도 2개에서 디보까지 하면 3개는 들으실 건데, 이 GS 복습을 되게 길게 며칠 동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저는 그거는 좀 비추하고요. 뭐 2개만 들을 때는 그냥 주말 저녁에 복습을 끝내버리고, 이렇게 저녁 수업까지 들을 때에는 월요일 한 오전 정도만 투자하셔가지고 복습을 끝내시기를 좀 권해드려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신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그 바로바로 다 내 걸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 범위 다음에 또 보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내가 잘 몰랐던 거, 그리고 내가 보는 교재에 없는 거, 이거 다시 봐야 될 거, 이 정도만 추려가지고 기본서에다가 옮겨놓고, 이게 단권화죠. 수업 중에 나눠주셨던 자료나 뭐 답안지나 뭐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나중에 내가 볼 자료에다가 추가시켜 놓는 거, 단권화 작업을 좀 하신 다음에 그냥 넘어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니면은 이 판례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직도 암기가 안 되었구나, 내가 이거 아직도 이해를 못했구나 싶은 거는 암기 노트에다가 이거 다시 봐야지, 암기 노트에다가 적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있으면은 며칠 동안 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GS 복습은 요 단권화 과정이나 그냥 내가 아직 암기가 덜 된 부분을 점검하는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 다음 주말에 있을 범위를 공부하시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쓰시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 시간에 암기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다시 보고 이해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네, 그리고 과감하게 안 볼 것 같은 자료는 그냥 바로 버리시고요. 이거 어차피 이만큼 쌓아놔야 시험장 가서 못 보거든요. 7월 달에. 그래서 내가 다시 볼 것들만 이렇게 추려놓고 나머지는 좀 딴 데 치워놓은 다음에 이것만 다시 계속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한 2과목, 3과목을 주말에 들어도 복습 시간이 한두 시간, 2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냥 빠르게 요 작업만 하고 그냥 내공부 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 드리는 모든 말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각자에 맞게 하시면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디보 공부 방법은 3월 달에는 동차생들은 아무래도 공부할 여력이 없고요. 4월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하고, 그때 비중은 요 기본서 보시는데 에너지를 대부분 좀 쓰시고요. 네, 기본서 공부하시는데 최대한 리소스를 많이 투자하시고, 그리고 뭐 복습은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요 심사 기준이나 판례집 정도는 한 10%에서 20% 정도의 에너지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요 기본서만 열심히 보셔도 괜찮고요. 네. 요 정도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모티가 길어졌는데 요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 디자인 공부 방법은 뭐 별거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되는데, 요 2차 공부 방법은 한번 좀 잘 이해 안 되시거나 좀 다른 생각 있으시면은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더라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라서 좀 길게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이 길어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장수생 분들. 그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되게 공부 많이 하시고 암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뭐 이런 이해나 이런 거에서는 달인이에요. 엄청 잘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 한 끗을 좀 못 넘는 이유가 이런 답안지 작성 방법, 요령, 스킬, 요령 좀 포장하는 방법을 잘 못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실력이야 이미 임계를 넘으셨고, 마지막에 그거를 채점하는 사람이 좀 마음이 혹 가게 하는 그런 스킬이 좀 부족하셔가지고 좀 떨어지시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히려 또 동차생 분들은 반대로 아는 거는 별로 없지만 되게 아는 것처럼 하는 방법을 좀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득을 많이 보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선에서 그런 거를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디자인법법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라고 해서 진짜 별 내용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만 체크하시고 요 답안지 적는 방법을 좀 위주로 이번 수업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도 조금만 나가고 쉬도록 할게요. 네, 일단 교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자료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요거 컬러 프린트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 얘는 뭐 제가 그냥 매년 만들기는 하는데 뭐 자세히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한번 눈으로 보시면은 제가 컬러로 나눠놓은 구분이 단문 문제가 나오냐, 뭐 사례 문제가 나오냐, 판례 문제가 나오냐 요거예요. 근데 색깔 구성을 한번 멀리서 보시면은 최근에 판례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게 좀 뚜렷하게 보이죠. 매년 판례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 비율도 좀 많아졌어요. 원래 왼쪽 옛날 기출로 갈수록 단문 문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뭐에 대해 쓰시오, 뭐에 대해 쓰시오 이렇게 좀 성의 없게 나오는 문제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좀 되게 좀 친절하게 사례 문제를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 문제가 뭐 신기하게도 저희 GS 문제랑 좀 비슷해요. 유형이 날짜 주어지고 이러면서 저희 GS 문제랑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특허나 상표에 관한 논점도 이 디보에서도 출제가 되기도 해요. 왜냐면 특허 논점이 상표나 디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대부분인데, 네, 그런 것들을 디보에서 좀 물어보는 경향도 있고, 어쨌든 사례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 또 판례 문제가 많이 나온다, 요거 한번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요령 있게 이 자료를 활용한다면 작년에 뭐 선출원주의 나왔으니까 올해는 좀 나오기 힘들겠구나. 작년에 디박권 문제 나왔으니까 올해 나오기 힘들겠구나. 뭐 요 정도는 저희가 또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공부 안 할 건 아니니까 뭐 그것보다는 요즘 경향을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례집도 좀 보셔야 돼요. 판례집. 네. 판례집에서도 그 기출 안 된 판례, 기출된 건 다시 안 나올 거니까 기출 안 된 판례 위주로만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초GS에서 뭐 모든 판례를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뭐 시험에 나올 법한 판례들은 다 한 번씩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 수업만 한번 끝까지 들으시면은 네, 판례 공부, 판례도 대비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네, 심사 기준이랑 기출문제 모음 드렸는데, 기출문제 모음에서도 문제편을 보시면은 제가 문제만 따로 빼놨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냥 단문 문제라서 그냥 뭐 안 보셔도 되는데, 뭐 그 다이아몬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좀 몇 개는 같이 시간 재고 한번 풀어보실 겁니다. 그러면 한번 끙끙거리면서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았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2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디자인보법의 목적 파트 가시면은 네, 여기는 사실 C급이고 기출이 아직 된 적이 없어요, 역대. 그래서 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뭐 동차 입장에서 좀 보수적으로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굳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면은 그 디자인법법 목적에 관한 해석론 관련해서 견해의 대립에서 두 문자만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창경수, 네, 창작설, 경업설, 수요설. 디자인보법의 목적은 창경수다. 그 정도만 하나 기억해 주시고, 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 1차 공부하실 때 한 번씩 보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서 첫 번째 박스까지만 기억을 해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정말 짱돌로 디자인보법 목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5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목차를 이렇게 보호, 이용, 창작의 장력, 산업발전 이바지 이렇게 네 가지 잡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목차가 왜 나온 거냐면, 왼쪽에 1번 목차에 1조 있죠. 1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은 디자인보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보호, 이용, 창작 장려, 산업발전에 이바지 키워드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하면은 요 네 가지 키워드 잡고 목차 잡은 다음에 뭐 적절히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 디자인을 보호, 이용, 창작의 장려, 산업발전에 이바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한두 번만 읽어보시고요. 이거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저는 동차 때 아무것도 모르고 막 다 암기를 했는데 네,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읽어만 보고 넘어가시고, 혹시 문제 나오면은 그냥 뭐 디자인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뭐 그냥 아무 말이라도 좀 쓰시면은 뭐 절반 배점을 받으니까 그냥 뭐라도 쓸 수 있게 몇 분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유행성과 관련된 제도도 네, 그냥 넘어가시죠. 얘도 지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보법의 보호 대상, 물품성 정도만 한번 볼게요. 네, 물품성은 A급이고요. 최근에 기출이 좀 되긴 했어요. 2021년에도 기출되었고, 17년에도 기출되었고, 또 2005년에도 기출이 되었고, 좀 기출이 되었는데, 여기는 A급인 이유가 시험 문제로 좀 단골로 나오는 파트예요. 디자인보법의 물품성. 그래서 여기서 암기하실 부분은 의지지 암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물품성의 요건이 동류구동이라는 거는 다 아시죠? 그 안에 들어갈 내용도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암기하기 좀 쉬우시라고 원칙과 예외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도 독립성의 원칙 예외, 유체성의 원칙 예외, 구체성의 원칙 예외, 동사성의 원칙 예외 이렇게 나눠서 암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도 뭐 전부 다 암기하실 필요는 물론 없고,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독립성의 예외 부분을 보시면은 부분 디자인, 뭐 합성물의 구성 각편, 완성 형태와 다양한 조립 방식 구성 각편, 이 정도 키워드만 체크하시면은 그 정도만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뭐 나머지를 다 저희가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유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체성의 예외도 뭐 글자체, 화상 디자인, 뭐 화면 디자인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은 답안지에 뭐라도 좀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구체성, 동사성도 키워드 체크하셔가지고 암기를 좀 해주시고 여기는 뭐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읽고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립성에서 원칙의 동그라미 2번 여기는 좀 별표를 쳐주셔야 됩니다. 여기 판례가 있죠, 판례. 부품은 독립거래 대상이 되고 호환 가능성이 있으면 물품으로 인정이 되는데 판례가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호환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네, 그래서 이 판례는 되게 단골로 나오는 판례라서 얘는 암기를 좀 빡세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판례는 최대한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키워드만 적당히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흠결시 취급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답안지에 적는 부분이거든요. 보시면은 2조 1호 정의규정 위반은 33조 본문 위반으로 고정의무 이거 1차에서 많이 보셨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암기해 주시고요. 그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제가 문제편이라고 적어놓은 거 보시면은 페이지로 보면 4페이지 가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보시면 디자인보법에서 요구하는 성립요건 중 하나인 물품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0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저희 교재에 있는 물품성의 의지지, 요건, 독구, 유동, 흠결시 취급 이 정도 적으면 10점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또 2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부품의 물품성 아까 판례 적어주시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제 문제가 단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교재에 있는 그 해당 부분들은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암기를 해주시고요. 또 교재에서 7페이지에서 요 박스,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 뭐 특정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양가로 1번만 체크해 주세요. 양가로 1번만.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양가로 1번만 체크해 주시면 얘는 뭐냐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구하잖아요. 필수적인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디자인과 물품은 불가분성이 인정이 된다.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다. 라는 게 이제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추상적인 모티브는 디자인이 아니라 물품에 구체적으로 표현 화체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인 경우가 디자인법에 좀 있죠. 창작성 판단, 부등록 사유 판단, 그리고 글자체 디자인, 화상 디자인 이런 애들은 가분성이 인정이 되죠. 물품성이 없어도 성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정도만.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도 로마자 3번 심사기준의 의사판단 얘는 뭐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네. 분명한 부분은 아니라서. 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디자인은 물품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문제를 주면은 네,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물품성이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모티브만으로 디자인을 확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적어주면서 예외가 있다. 네, 창작성 판단, 부등록 사유 판단, 글자체 화상 디자인은 예외이다. 네, 그렇게 좀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고요. 나머지 물품의 특정성 이건 넘어가시고 보지 마시고 양가로 3, 4, 5번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박스에서 물품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또 논점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양가로 2번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물론 자연물도 뭐 논점이 되긴 하지만 얘는 좀 낡은 논점이고 요즘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인테리어 쪽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정의는 그냥 넘어가시고 인테리어 정의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일단 인테리어가 법상 물품인지에 관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정답은 물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테리어의 개념에는 물품 자체만이 아니라 그 물품을 배치하거나 물품을 배치하는 구도, 공간 개념 이런 것들도 인테리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 물품으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게 정답이에요. 뭐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유체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유체물. 네. 그치만 당연히 그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개별 물품은 물품의 범주에 포함되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먼저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인테리어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냐? 그게 동그라미 3번인데요. 출원 전략은 그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개별 물품 각각을 별개의 디자인으로 출원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그 각각의 물건들이 통일성을 가진다면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요 동그라미 2번, 3번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최근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건축물도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넣어야 되냐 이걸로 논점이 뭐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실제 실무자들의 의견을 막 반영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얘도 뭐 논점으로 나올 만한 녀석인 것 같아서 인테리어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심사 기준 볼게요. 이 물품성과 관련된 심사 기준 봐야 되는데요. 심사 기준 페이지 한두 페이지 넘겨보시면 네, 물품성 파트가 나옵니다. 이 심사 기준은 저희가 왜 보냐면 그 시험 문제가 물품성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문제를 뭐 다음의 물품이 뭐가 물품성을 만족하는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물품의 예시로 들어주는 게 판례를 들어주거나 뭐 심사 기준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뭐 이 이 출제자가 직접 만든 창작물을 이렇게 예시로 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 출제자가 예시로 들어준 물품을 보고 얘가 법상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검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판례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아까 봤던 한증막 판례. 이거 다 아시죠? 네. 한증막 판례. 이렇게. 네. 한증막 판례랑 심사 기준에도 이따 보시겠지만 예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뭐 대비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심사 기준에 나와 있는 이런 다양한 예시나 혹은 이 한증막을 놓고 이 판례랑 심사 기준에 따라서 각각이 물품성이 인정이 되는지를 검토하시오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심사 기준을 볼 때 뭐 줄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볼 필요가 없고 대부분 이런 그림들, 예시들을 좀 눈도장 찍어놨다가 이 예시가 문제로 나오면 얘는 물품성이 있다 없다 이거 판단할 수 있게끔 공부해 주시면 돼요. 심사 기준 사실 이만큼 두꺼워요. 엄청 두꺼운데 대부분 저희 기본서에 다 있는 얘기들이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예시들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시들만 따로 모아놔가지고 이렇게 얇아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예시가 온열 치료기용 롤러라는 건데요. 이게 온열 치료기용 롤러래요. 네, 온열 치료기용 롤러인데 얘는 지금 부품이냐 아니냐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판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대상 물품 온열 치료기용 롤러는 롤러형 온구기에만 사용되는 부품이다라고 되어 있죠. 부품 체크해 주시고 부품으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다툼이 없고 나아가 독립성을 갖춘 물품으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랑 호환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해서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되어 거래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거래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물품은 물품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판례를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나중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그림을 딱 보면은 이거 무슨 어떤 치료 장치의 롤러이다. 부품이다. 근데 그 부품이 독립거래되거나
다른 물품과 호환의 가능성이 없었다. 그래서 판례는 얘를 법상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결론을. 아시겠죠? 그 정도 느낌으로 이 심사 기준은 예시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심사 기준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는 이게 그림이 있으면 이 그림 옆에다가 좀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 네. 얘는 물품 중에서도 부품인데 인정 안 됨.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좀 메모를 좀 해놨거든요. 뭐 어떤 거는 얘는 1디자인 논점인데 1디자인 아님.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메모를 좀 해놓고 나중에 심사 기준 빠르게 훑어볼 때 그림만 보고 이거는 부품인데 인정 안 됐다. 얘는 1디자인 인정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좀 결론만 알 수 있게 체크를 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 2회 정도는 좀 꼼꼼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결론만 쓱쓱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요 심사 기준은. 네. 그리고 넘어가서 다음 예시는 이제 그림만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림은 화장품 포장 용기래요. 네. 그 아래에 있는 예시입니다. 아래에 있는 예시. 화장품 포장 용기인데 얘가 뭐 어떻게 누르면 안에 내용물이 나오나 봐요. 그런 예시인데 얘도 디자인의 특징이 위에 별표랑 그 아래 원기둥 정도이고 그 2단, 3단으로 되어 있는 원기둥은 디자인의 특징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얘는 점선으로 냅뒀죠. 네, 나머지를 실선으로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실선, 파선으로 표시하는 물품의 부분도 디자인 등록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인데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참고로 제가 그 오른쪽 표에 10번 보시면은 끝에 클로버 표시 있죠. 클로버 표시. 이 클로버 표시가 올해 심사 기준에 새롭게 들어왔거나 좀 바뀐 부분을 제가 클로버 표시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이 새로 들어왔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넘어가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트럼프 카드인데 그 트럼프 카드 보기 전에 그 앞 페이지 아까 그 화장품 용기에서 맨 아랫부분에는 예이라고 적혀지는 부분이 있죠. 여기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합성물의 구성 각편을 저희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본격적으로 보겠지만 일단 합성물이 뭐냐면 장기짝, 트럼프, 화투 그리고 나오죠.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 이런 것처럼 수개의 구성품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물품이다. 네, 화투도 여러 개의 패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물품을 구성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개의 구성품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물품을 합성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 얘도 체크해 두시고 네, 이게 합성물인데 그 합성물의 구성 각편 합성물을 이루는 하나의 물품은 물품성이 결여가 되어서 디자인 등록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뭐 뒤에 교재에서 뭐 완성품 부분에서 다시 공부하긴 할 건데 이거 하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장기짝, 트럼프, 뭐 화투,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의 구성 각편 하나하나는 물품성이 인정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예로 나와 있는 게 이 트럼프 카드인데 이렇게 잭 카드 3개 장은 합성물의 구성 각편이에요. 오른쪽이 합성물이죠. 네. 그래서 오른쪽은 실제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밑에 등록번호 나와 있죠. 실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왼쪽처럼 그 합성물의 구성 각편을 추론한다면 얘는 안 돼요. 물품성 결여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진짜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잭 카드 3개 주어지고 얘 디자인 등록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논점 뽑아야겠죠. 논점? 물품성이나 논점 뽑고 의지지 요건 적은 다음에 얘는 안 된다. 심사 기준에 따라 안 된다.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보실 부분이 그 밑에 박스 블록 박스에서 두 번째 화살표 있죠. 또한이라고 나와 있는 두 번째 화살표 여기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또한 합성물의 구성 각편은 합성물의 부분 디자인으로는 등록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죠? 위에 나와 있는 그 잭 카드를 출원했을 때 물품성이 부정되지만 얘를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하면은 등록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합성물은 물품성이 있어요. 뒤에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근데 이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물품성이 없죠. 트럼프 카드가 모여있는 거는 등록될 수가 있는데, 트럼프 카드의 1구성은 물품성이 없다라고 했죠. 다만 부분 디자인으로는 등록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물품성이 결여된 것도 등록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부분 디자인 제도니까 얘도 부분 디자인으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부분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또 별도로 갖추어야 되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 합성물에 대해서 출원을 할 때 아까 잭 카드 있었죠? 얘를 이렇게 실선으로 놔두고 나머지를 이렇게 파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파선으로 해가지고 부분 디자인 출원하면은 얘는 등록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그 블록은 그냥 뭐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의 구성 각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블록이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의 구성 각편. 레고죠, 레고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 아까 합성물은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였어요, 그죠? 근데 다양한 조립 완구는 합성물이 아니에요. 네,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는 합성물이 아니고, 네, 그 각각의 구성 각편은 물품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서 정리할 건데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 네, 합성물은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고요. 그리고 얘랑 대비되는 게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인데 얘는 합성물이 아니라 집합물이에요. 이 뭐 용어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이런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의 구성 각편은 레고 블럭 하나하나죠. 그 레고 블럭 하나하나는 독립거래 대상이 되죠. 호환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얘는 물품성이 인정이 됩니다. 나중에 공부하실 게 이 완성 형태의 다양한 조립 완구, 단일한 조립 완구를 막 비교해서 공부도 하셔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뭐 불꽃, 액상 음식 얘네들 다 물품성 부정되는 거 아시겠죠? 네, 넘어가고 중간에 있는 카레 가루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에 얘도 물품성 부정되죠. 네, 담는 그릇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구체성이 없어서 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형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물품은 구체성이 있죠. 그래서 얘는 디자인으로 대상이 돼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스카프 이거 딱 보셔도 뭔지 논점 아시죠? 서비스 디자인이잖아요. 서비스 디자인. 얘도 물품성 없다라고 저희 배웠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저희는 목차 쭉 잡아서 물품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판례 이것도 별표 쳐서 놓으셔야 되는데 이 판례가 그 한증막 판례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판례가 기출이 안 되었어요. 이렇게 유명한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2차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수험생들 중에서 이거 아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험장 가서 결론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거 결론 기억나시나요? 또 갑자기 물어보는데 헷갈리거든요. 물품성이 있었나 없었나? 네, 없어요. 그래서 결론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얘도 같이 볼 건데 얘는 판례집을 통해서 볼게요. 판례집은 요거까지 같이 볼까요? 판례집 같이 보겠습니다. 네, 판례집 네,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네, 요 판례 대법원 판례고 물품성에 관해서 되게 유명한 판례인데 아직 기출이 안 되었으니까 보시는데 일단은 결론만 기억하시면 그 첫 번째 요약되어 있는 부분만 암기하셔도 돼요. 첫 번째 요약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 사건 물품 한증막은 현장 시공, 키워드가 현장 시공이에요.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이라서 공업적 생산 방법에 의해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이 아니다. 그래서 공업성이 없고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시공을 통해서 건축이 되니까 공장에서 막 찍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가지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공장에서 동일한 형태를 양산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공업성도 부정되고 물품성도 부정이 된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방금 봤던 요 핵심 문구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저희는 유명한 판례니까 조금 더 사안포섭할 만한 문구를 미리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 전에 특허 심판원에서도 좀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 밑에 줄친 부분 있죠. 밑줄친 부분. 밑줄친 부분에서 밑에도 두 번째 줄 가시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있죠. 얘가 동산성이 있는지를 보려면 양산할 수 있는지,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조립된 상태에서 운반이 가능한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증막은 현장에 가서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양산할 수도 없고 이 만들어진 게 워낙 무겁고 하기 때문에 트럭에 실어서 옮길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여되어서 얘는 물품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봤던 양산성, 또 조립된 상태에서 운반 가능한지 이 키워드를 기억하셨다가 혹시 저희가 모르는 예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시험에. 처음 보는 이런 예시가 나오고 얘 물품성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방금 봤던 그 양산 가능한지 그리고 뭐 운반 가능한지 이런 관점에서 사안포섭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 1차 시험에 그거 기억나세요? 송전탑? 그 전기 잘 흐르라고 이렇게 들판에 세워놓는 거. 그 송전탑이 물품성이 제가 기억하기로 1차 시험에서는 있다라고 했거든요. 물품성이 있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되게 애매해요. 이게 물품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관점에서 판단을 해본다면은 없을 수도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송전탑을 양산할 수가 있나 과연, 그리고 얘를 차에 실어서 이동할 수가 있나, 이 관점에서 보면은 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애매한 문제가 만약에 2차 시험에 나오면은 저희는 이런 기준을 잡고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2차는 1차랑 다르게 딱 정답이 없어요. 물론 정답이 있고 맞춰야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잘 흘러갔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게 부동산은 양산이랑 운반성이다. 이 키워드 잡고 나름의 논리를 펼쳐가지고 답안지를 적으면은 실제 결과랑 좀 다르더라도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서 147페이지에서 사안포섭할 만한 문구를 좀 체크해 드릴게요. 밑줄친 부분의 첫 번째 줄에 재질 체크해 주시고, 네, 재질이 일단 석재와 황토래요. 석재와 황토면은 뭔가 쌓아서 만든다라는 느낌이죠, 손으로.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아니나 다를까 적층했다라고 나와 있죠. 적층했다. 쌓아 올렸다. 뭐 3D 프린트로 만든 건 아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5번째 줄 내려오시면은 27단의 높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줄 끝에 4단의 높이로 출입문이 있다 라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그 줄 끝에 상당한 두께의 벽체를 형성했다. 일단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은 그 크기가 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일단 사람이 들어가려면은 4단의 높이로 있어야 되는데 출입문이
근데 이 한증막은 27단의 높이래요. 그러면 4 곱하기 한 6배는 더 큰 거니까, 출입문의 한 6배가 되는 크기니까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적층했다라는 거, 재질, 그리고 또 두께가 상당하다,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아, 얘는 공장에서 찍어낼 수가 없겠구나. 이게 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운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다음 줄에 한증막은 그 재질, 구조, 형상, 모양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공업적 생산 방법에 의해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는 유체 동선이라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판례는 그 핵심 법리만 암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키워드들, 사업버섯 하실 만한 키워드들도 좀 암기를 해두세요. 그래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점을 잘 받겠죠. 이 정도 보시고 다시 심사기준 가시면은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5페이지 가시면 방갈로라는 디자인이 있는데요. 얘는 그 부동산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죠. 네, 방갈로 또 뭐 있죠? 뭐 방범, 초소, 이동 판매대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아, 그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요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봤던 그 물품성 파트는 아까 기본적으로 기본서에 있었던 의지지, 물품성의 내용, 그리고 흡률시 취급, 요거 기본적으로 단문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암기해 주시고, 단문이 아니라면은 이 한증막 판례나 이런 심사 기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예시만 좀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두 번째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